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펀치를 날려주기 위해서 매우 모시기 힘든 참신하고 새로운 얼굴, 또 수요일부터 이제 이 정치펀치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기저기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또 젊은 스피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인데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022년 8월에 제가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서 이 대통령님 2년 3개월 정도 모시고 제가 작년 10월에 나와서 다시 당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거의 2달 정도 이제 뭐 대변인 역할도 하고 또 미디어 특위의 또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가짜뉴스 대응단장 역할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또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 처음 인사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또 매주 수요일 또 찾아뵙고 또 여러 좋은 말씀 또 나눌 수 있게 우리 정치 펀치 제대로 날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박민영 대변인은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청년본부장 할 때 또 청년 보좌역으로 함께 대선에서 그렇죠. 대통령님 모시고 활동을 했던 사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나국대라는 토론 배틀 2의 우승자 출신이기 때문에 토론 실력이나 뭐 방송 실력은 뭐 이미 보증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냥 이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나국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미 이준석 의원과는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용산에 또 행정관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건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소소한 에피소드지만 그때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에 행정관 들어가는 면접 볼 때 워낙 그때도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얼굴이고 했었어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면접이 진행됐었어요. 그랬었죠. 네. 남들 눈을 피해서 네. 청년재단에서 네, 밤에 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봤었었는데 뭐 이런저런 추억들이 참 많고 용산에서 대통령님 모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대변인인 것도 대변인이지만 제가 방송에서 유일하게 칭찬하는 국민의힘 조직이 바로 미디어 특위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진짜로. 이상희 의원님이 지금 특위위원장이죠. 맞습니다. 포항의 이상희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여론전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포스터 극우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극우몰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 포스터가 진짜 국민의힘이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무슨 뭐 극우다 뭐 일베다 하면 다 거리두기만 바빴지 뭔가 우리 지지자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일부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 특위에서 정말 최초로 야 우리가 왜 극우야? 우리 지지자들이 왜 극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치기를 하면서 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또 그런 또 이제 지지자들을 광장의 지지자들을 품었다라는 또 함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대구 때 처음 만들었었고요. 이번 광주 시위에 대해서도 또 같은 포스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광화문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광주다 다 모이고 있고 대전 집회도 앞두고 있는데 그걸 자꾸 극우 집회다 막 좌파들이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미디어 특위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딱 올리면서 카드뉴스로 극우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방송에 그 포스터 띄우면서 야 국민의힘이 정말 오랜만에 잘한 일 했다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 박민영 대변인과 미디어 특위의 활동 많이 기대하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채찍질도 하지만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우리도 좀 싸웁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박민영 대변인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 그 행범방 문영배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동문회 카페에서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지엽적인 논란이라고 보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카페에 2000여 건 가까운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그거 봤어 안 봤어에 대한 대답을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댓글 달고 안 달았느냐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고등학교 카페에 2000건 이상의 특히나 미성년자까지도 막 성적으로 평가하는 음란 게시물이 올라오는데
헌재 재판관이 그거를 보고도 그냥 아무런 제지를 안 하고 그냥 냅뒀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소간의 그런 또 논란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개 이상의 음란물이 12년에 걸쳐서 올라왔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300번 넘게 또 들락거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해킹 가능성까지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시면 2009년부터 이제 이 땡땡 동문이 야 강땡땡 동문이 이제 그 모임장이란 사람이 이 또 그 음란물을 올렸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 진짜 잡혀갈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좀 경고하는 듯한 그런 게시물을 올렸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모 이 모임장과 문영배 재판관이 카페 내에서 댓글로 좀 사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강모가 이 카페 혼자 활성화한다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 이런 식의 또 덕담들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도 몰랐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명이 총체적으로 좀 잘못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런 음란물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왜 알면서도 묵인을 했느냐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직접 밝히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그 공보관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티튜드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은 호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당당하게 앞서서 이 민주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문제를 헌재 공보관 내세워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공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게 개인 비서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서실이 네. 뭐 공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 권한 대행을 위한 비서실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관련된 논란이라면 맞습니다. 헌재 공보관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개인 문영배의 도덕성이나 뭐 정치적 흠결에 대한 논란인데 네. 이거를 헌재 공보관이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예. 헌재를 사유화하고 자기가 무슨 헌재 소유주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들이나 같은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직 아니지만 내부에서 공보관도 사실 재계약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느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그럴 수가 나오더라고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공보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TF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대본 이야기를 한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라는 그런 오해, 뭐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 넘어서 아니 왜 자기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해서 비판을 받는 지점을 왜 TF의 실무자들한테 떠넘기냐 이런 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단히 소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으로 인해서 여러 내부적인 불만들이 지금 응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영배가 헌재 공보관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사적인 문제에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최근 책 낸다고 설치는 그 이제 신문 좌파 커밍아웃이란 한동훈이 떠올랐는데 한동훈도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 맞습니다. 개인에 대한 공격을 당 대변인 시켜가지고 전부 다 변호하고 입장내고 논평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심지어는 레거시 미디어에 기사 한 줄 안 나왔던 그런 뭐 통도사 관련된 논란 커뮤니티. 예. 네. 직접 봤나 보죠? 그 커뮤니티를 직접 모니터링을 했던 것인지 기사 한 줄 안 고소했죠. 나왔는데 네. 직접 그 법률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기사가 나는 좀 그런 촌극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일련의 커뮤니티 마치 공작을 용산이 한다라는 식으로 저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네. 너무 잘 아는데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DC 갤러리를 관리하는 네. 그 박강배라는 운영자가 예.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런데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양산 통도사 간 김에 문재인 만났다라는 썰을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이다 해가지고 고소하면서 네. 한동훈 측은 이 고소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이 드러나면 이게 용산의 김건희 여사 라인일 것이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팀을 만들어서 비대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온라인 댓글을 단다라고 단단히 착각에 빠져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이 박강배는 김건희 여사의 기억과도 무관한
용산의 이응과도 연결점이 없는 그냥 정말 평범한 평당원 그 자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뭐 인터뷰도 해주고 막 했었는데 정말 평범한 청년 당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하는 게 끝이. 예. 그래서 한동훈 쪽이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이게 무혐의가 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평범한 청년 박강교회가 반 한동훈의 투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책골 넣고 삽질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하는 경우에만 그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그렇죠. 이런 네.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요신문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을 거예요. 허일건 기자 통해서 제가 이 해프닝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당시에 그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해가지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커뮤니티와도 기싸움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박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게 저 용산에 있을 때 비대위원장 총선 대표하고 물러났었잖아요. 그때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공보국에서 알림 메시지를 맞아요. 내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전례가 없고 기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개인 로펌처럼 사용하듯이 약간 국민의힘의 이런 소스들을 다 자기 개인 보호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총선 전후로도 본인 개인에 대한 그런 논란들은 유튜브 커뮤니티 안 가리고 전부 다 막 법적 조치하고 알림 내고 실시간 대응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호해야 될 행정부 수장에 대통령실, 대해서는 네. 한마디를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공천도 그렇고요. 예. 당직도 그렇고요. 네. 철저히 자기 호위무사들만 심었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배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영혼 없이 한동훈 팬클럽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네. 당직에 전면 배치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당을 그래도 국민의힘이 역사가 깊은 전통의 보수당이잖아요. 이름은 네. 여러 번 바뀌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 뭐 총재 시절도 있고 했지만 거의 삼김 시절이나 총재, 그러니까 이회창 총재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이 당의 힘을 개인을 위해서 사유한 대표가 있었던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할 때만 인기가 많았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을 사유한 게 아니라 인기가 많고 지지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 중심으로 몰려갔던 건데 한동훈 전 대표처럼 자기의 권한을 이용해서 당직과 총선 공천과 아까 공보국을 막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 자기 개인 조직으로 당을 탈바꿈하고 사유화시킨 사람은 이 총재 시절, 그 까마득한 총재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자들도 평가가 정말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에서도 갑자기 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사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관저까지 쳐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황당한 일이었고 또 총선 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카이스트에서 소위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거기에 또 항의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때 경호처에서 소위 입틀막이라 그래서 굉장한 네거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 정의당이었나요? 진보당이었나요? 진보당인가 그랬죠. 예. 좀 과격한 정당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그 좌파 대변인 정당. 네.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반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장관이 와서 그렇게 축사를 한다라 그래도 학생이 난동을 부리면 당연히 제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그럼요.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 더군다나 그 인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배현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피격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정치인에 대한 그 신변 보호가 강화되고 그 경호 프로토콜 자체도 한 단계가 격상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설명을 해줘야죠. 대통령이 오히려 봉변을 당할 뻔한 건데 그럼요. 적대적인 정파성의 정당에 의해서. 근데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날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어떤 특정 유튜브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만 알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지어 그 유튜브에서 한동훈 관련된 얘기하는 걸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여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느냐. 정말 전 이게 극명한 뭐 대조였던 것 같습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심지어는 뭐 인기 글이 아니라 조회수가 뭐 한 10, 20밖에 안 되는 글들이라도 그러니까 한동훈 이름 넣어서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기 것 같습니다. 욕이나 뭐가 있으면 그거 못 지나가고 못 넘어가고 자기 칭찬 있으면 그거 친한 기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링크 다 보내고 네. 그게 이제 그 검찰 있을 때부터의 특징이었대요. 검찰 시절부터. 예. 법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 뭔가 큰 대국적인 시야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누가 내 이야기 어떻게 하나 관심 가지는 수준인 거고 네.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퍼져서 당원 게시판에 하루 종일 대통령 욕, 정치인도 욕하는 글이나 달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문영배가 하는 짓이 이 헌재 공보관을 사유화해서 자기 변호하는 게 한동훈과 닮았다는 걸 보면 이 좌파들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언어부터가 비슷하죠.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뭐 사실 그런 활용하는 레토릭부터 뭐 어떤 출판사에 접촉을 하는지까지 참 데칼코마니처럼 닮아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자기 평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젊은 기자들 다 상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기자들이나 당에 있는 기자들이나 제 또래 기자들 정말 이구동성으로 한동훈처럼 볼 때마다 정 떨어지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자질이든 뭐 성품이든 뭔가 비전이든 하나라도 와닿는 게 있는데 정말 한동훈은 그런 게 단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표현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표현으로 벅차오른 찐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야, 학창 시절에 어땠을지 훤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인정 못 받는 그런 성품이었다가 지금 막 좀 팬덤도 생기고 하니까 갑자기 안경 뒤집어 쓰고 이제 뭐 좀 꾸미고 하니까 너무 신난 팬덤이 거야. 생기니까 진짜 벅차오른 거예요. 너무 신난 거야. 내가 전에 없던 이런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맨날 이 이야기 하잖아요. 어딜 가도 예. 내가 이렇게 뭘 먹는 게 찍히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몇 번 반복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 내가 이렇게 먹는 것까지 찍히는 사람 돼서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벅차오른 감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미지가 이 벗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해 사실 소위 그 가슴 보형물에 대해서도 한번 엄청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성희롱을 나겠다고. 자기가 막 백골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약간 연설하다가 이렇게 좀 마이크가 올라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사진이 기자방에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기자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본인은 되게 집에 가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뒤풀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금정까지 내려온 기자들한테 밥 한 끼 사는 거는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아마 당시에 설득을 해서 기자들과 결국 술자리를 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자세를 꼿꼿이 지키면서, 그러니까 사수해야 될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대표님 좀 와이셔츠를 벗으셔도 되지 않겠냐, 땀이 많이 나시는데. 야, 그 기자 잘하면 국민의힘에서 차단당할 뻔했겠는데요. 어제 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어이 끝까지 옷을 안 벗고 같은 자세로 그렇게 또 사수를 했더라. 뭘 사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창일 때 뜬금없이 당원 게시판 가족이 했냐 안 했냐는 말 안 하고 홍준표 시장이 자기 성희롱했다. 맞습니다. 여성 보정 속옷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럼요. 우리 누구도 여성 보정 속옷 입는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그냥 남성 보형물이에요. 보형물이죠. 여성 그쵸. 보정 속옷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보형물이 있다라는 거를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막 그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되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몰 몰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호텔을 위해서 뭐 입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유세랑은 안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세를 하고 시장을 다니고 하면 막 움직임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당연히 안 넣었죠. 네. 근데 이제 일반 정장만 돼도 이렇게 이 단추를 잠그거나 안 잠궈도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하고 악수하고 막 흔들면 올라옵니다. 네. 옷이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착용된 상태면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이게 막 저렇게 막 줘보세요. 저거 뭐 어깨가 승모근이 무슨 네.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저렇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게 뭐 와이셔츠나 정장도 아니고 티셔츠인데 저렇게 뭐 빳빳한 뭔가가 좀 저러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기괴하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보여주기에 집착하는 면모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정치인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외모 가지고 막 가십에 올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외모로 세일즈를 안 하면 돼요. 그럼요. 본인이 어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김재원 최고위원님 외모 가지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전황 박민영 대변인은 오래됐으니까 보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냐? 너 지금 살 빼고 있다. 지금 나랑 캐릭터 겹치니까 빨리 살 빼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이게 외모를 우리의 어떤 정치적 자랑거리나 뭐 이런 걸로 삼지 않잖아요. 특히 보수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실력이나 어떤 그런 퍼포먼스로 입증을 하려고 하지. 성과. 누가 그런 걸 외모로 그런 사실. 근데 좌파들이 그러거든요. 그럼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떴을 때, 그쵸. 그 젊었을 때 사진, 뭐 특전사 사진 이런 거 하면서 미남 컨셉으로 띄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의 미남 컨셉을 이어받은 게 바로 조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이 하는 게 지금 헌재 공보관 사유화하는 문영배랑도 비슷하면서도 그렇죠. 이렇게 미남 컨셉의 이미지로 팬덤 만들려고 하는 게 문재인 조국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기시감이 그러니까 친문 좌파라니까 그냥 좌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건 알겠어. 예. 이재명이랑은 사이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친문 좌파라니까 한동훈을 그렇죠. 딱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저 사진 저런 거. 네.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발작을 했겠습니까? 내가 친문의 후계자인데 그럼요. 왜 또 다른 후계자 풀어주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때 누가 봐도 무리수였거든요. 왜냐하면 김경수가 복권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저희가 김경수 한 명 복권시켜주는 소위 대가로 그때 그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모든 보수 정치인들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사면 복권은요. 예.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보수파만 사면 복권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저쪽에 균형을 맞춰서 좌파도 몇 명은 해줘야 그럼요. 언론이 봤을 때 국민이 봤을 때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좌파 정부일 때도요 민주당 사람들 사면 복권 해주면서 또 보수 우파 진영의 사람들도 좀 섞어요. 이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중간에 사면시킨 것도 여러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 편들을 사면시켜주면서 어찌 보면 보수를 좀 분열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근데 이제 김경수 복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노림수를 봤을 때 무조건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중진들까지 팔아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중진들이 나한테 대통령한테 반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그런데 우리 당 중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굉장히 말을 각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단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그런 좀 친문, 소위 이제 국민의힘으로 유입됐던 그런 친문 지지자들을 자신이 안고 가야 되는데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조국 전 장관과의 이 기시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금도 이게 옥중 메시지 내고 출판하고 뭐 그거 가지고 지금 팬덤들이 뭐 10권씩 사주겠다라고 하고 뭐 그걸로 이제 돈벌이까지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출판 기념회도 자기가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금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정치 자금을 좀 미법하게 모으는 수단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출판 기념회는 아니고 북콘서트를 하려고 한다. 뭐 오늘 김근식 그 전 최고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김근식 위원장은 최고위원 출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위원 네. 아 그 당협위원장. 뭐 당협위원장 예. 최고위원 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그렇게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당원들의 선택을 또 받아야 되니까요. 예. 아니 그 김근식 위원장도 저도 뭐 잘 아는 사람인데 네. 아니 뭐 너무 그렇게 한동훈한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너무 왜 노골적으로 이 보수 분열에 선봉에 섰잖아요.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까지 한동훈과 친한 개가 멀쩡한 보수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다 공격하고 매도했으면서 이제 본인들이 지지세가 쪼그라들고 인기가 없어지고 소수가 되니까 우리 하나가 돼야 되니까 공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게 완전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예. 네, 이제 자기가 실컷 가해하다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네. 학폭하고 괴롭히다가 성인이 돼서 피해자 덩치가 더 커진 거야. 키도 네. 크고. 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옛날 일은 다 잊자. 이게 말이 돼요? 누구 맘대로. 무승부를 하지 않을래? 네, 이제 누구 그러고 맘대로.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당대표일 때 얼마나 대통령 괴롭혔습니까? 네. 무슨 뭐 김경수 복권 반대하고 의료대란이라고 선동하고 무슨 여사 라인이라고 행정관들까지 실명까지 까발려 가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낮은 네. 급수의 행정관들, 젊은 그렇죠. 실무진들까지. 30, 40대 행정관들을 가지고 여사 라인이라고 공격하는 게. 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그때 그래서 용산의 행정관들, 젊은 행정관들이 단체로 네. 수십 명이 예. 한동훈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할 거다는 기사가 나서 한번 난리가 맞습니다. 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우리 박민영 행정관이 주도했었죠. 그렇죠. 뭐 주도라긴 뭐 하지만 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좀 안고 의견을 있었죠. 모았었죠. 예. 그렇죠. 그 저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그
진짜 찐 여사 라인들 소위 그러니까 여사와 그 소통을 많이 하던 분들이 이러저러 출마해가지고 지금 당선되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소통했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그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친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분들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대통령 곁에 남아서 의리 지키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와서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캠프 꾸릴 때부터 일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와서 적으로 돌리면서 니네들이 여사 라인이다라고 악마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가 있을까 하나 제가 딱 집어드리면 여러분 이번 총선에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님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팔고 다녔던 과시했던 사람들인 거죠. 인사들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표적인 친한계가 되는 국회의원 몇 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편에 있는데 한동훈이가 그걸 모르지 않고 알 텐데 멀쩡한 젊은 행정관들 타겟 삼아서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고 여사 라인이다 한남동 라인이다 한 게 진짜 알면 알수록 이건 더 가증스럽고 더 내로남불이고 정말 이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제가 아는 그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 뭐 하다못해 뭐 누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 김건희 여사 연락처도 없는 행정관을 김모 행정관을 거기에 끼워놓고 그랬다니까요. 특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업치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무원 월급 받아가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2년 동안 일한다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으로 하는 6시 출근 9시 퇴근하고 사실 그 시간당으로 따지면 원래 최저임금 받는데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는 1년 이상 못 버텨요. 그럼요. 그 워라벨이 지켜줄 수가 없고 자기를 갈가가면서 일하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여러분 국회에 있는 것보다 월급이 더 깎여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을 하면 보좌관이든 선임 비서관이든 그 정도를 하면요 4급 5급이면 호봉이 최고 대우로 나와요. 맞습니다. 국회는 모든 좋은 걸 자기들한테 다 적용시켜요. 마로봉으로 적용하지만 근데 이제 대통령실로 가면 호봉 적용이 아주 깐깐해서 반토막 납니다. 진짜. 반토막이 나서 실제로 똑같이 같은 급수 5급에서 5급으로 가거나 4급에서 4급으로 가면 국회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실 갔을 때 월급이 한참 더 깎여요. 실수령 금액이. 그 생계 유지 때문에라도 대통령실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사실 그렇게 처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고생하면 좀 쉬다 오게 배려를 해주는 게 보통 청와대에 이제 일하는 기본적인 그런 관례들이었는데 2년 넘게 대통령 곁을 지키신 이 젊은 청년들은 정말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좀 더 좋은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이 의무로 양으로 다 백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그 남은 청년 참모들까지 다 악마화를 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제가 전에 몇 번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1기 대통령실 한동훈 라인들이 다 장악하고 주물렀잖아요. 검사 출신들이 실세였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직 인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고 배신하고 뭐 이 어떤 충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한동훈 라인들의 인사 전횡이 이제 슬슬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 인사를 막는 그 눈엣 가시 같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과 국가 입장에서는 충신들이죠. 그 충신들을 제거하겠다고 김건희 라인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맞습니다. 저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정적 제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 30, 40대의 참모들을 자기 정적으로 인식해서 언론의 실명까지 직접 언급해가면서 공격을 하는 게 저는 정말 그렇게 짜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힘이 쓸 때는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막 그 공격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무승부로 하자. 그런데 참 황당하죠. 자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으로 물타기를 하시는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당 지도부였습니까? 아니죠. 대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당무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또 중앙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자치단체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보다 특혜를 받고 사실 할당제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그 당 대표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당무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총선 패배부터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여러 공격을 하면서 당정 지지율을 깎아먹고 결론적으로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가장 큰 책임을 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마치 홍 시장이나 오 시장이나 다 지금 대선 나갈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정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진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 두 문장에서 이 사람의 정체성, 책임의 필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 좌파들과 꼭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철저히 회피하고 남이 책임져야 될 것에만 그 목에 핏대 세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제가 사견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문화일보 속보도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여러 정치인들, 뭐 우리는 당연히 탄핵 기각을 믿고 조기 대선이 없다고 가정하지만 이 여론조사 자체는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결국
김문수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조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이왕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버리면 좋은 결과 나와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중도층 지지에서도 김문수가 약진하고 한동훈이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3자 대결, 그러니까 이재명, 이준석 상수로 놓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계속 바꾸면 나머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은 경쟁력이 비슷비슷해요. 네. 근데 한동훈만 저 밑에 가요. 맞습니다. 한 10%, 15%가 빠져. 더블 스코어 차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 네.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자들이 야, 나 한동훈 찍을 바에는 그냥 투표 포기할란다. 손 들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사의 많은 비호 속에서 뭐 책을 내니 뭐니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번 책에서 또 자기가 뭐 비상계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한 것도 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할 텐데, 오히려 이 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수 진영에서 야, 정말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다. 네. 정말 사람 취급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그렇죠. 강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존중은 있었어요. 적어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어떤 방향에 대해서 무슨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다가 이제 또 여러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라는 거죠. 비교적으로 굳이 그러니까 따지자고 하면 한동훈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자백했다 한 것처럼 그럼요.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예, 뭐 예. 이 직접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막 그렇죠.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탄핵 국면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책임이 크다라는 건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과 탄핵까지 이르게 된 과정까지도 전 대단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니 사실상 네. 한동훈이 탄핵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는 그 자기가 당원 게시판 때문에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식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킬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예. 협박을 했다는 게 협- 정설이죠. 협박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뭔가 기류가 달라진 것 같다는 식으로 살살 냄새만 풍기면서 압박을 한 거죠. 근데 당원 게시판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관련이 그게. 있습니까?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무슨 여사 개인에 대한 특검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보수 진영 그런 게 풀어버리겠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그 특검 수사 예. 대상에는 검찰도 포함돼 있어요. 검찰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6개 혐의의 무제한적인 별건수사라는 것은 거의 뭐 정권과 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을 다 털겠다라는 건데,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도덕성 문제 때문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 당정의 큰 그림을 망가뜨린 게 바로 한동훈의 대통령 직무배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탄핵이죠. 뭐. 그럼요. 한덕수 총리와 그 두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그런 기괴한 모습들을 연출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들도 다 불가능해졌죠. 무산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질서 있는 퇴진이냐, 당대표한테 권력을 일임한다라는 것은 이건 당과 협잡을 한다라는 건데라는 프레임에 빠진 것이고, 이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과 중도층들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여당 그렇죠. 대표가 뭐 그렇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니, 비상계엄은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니까 절차상의 다툼이 있는 거지만,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통령 직무배제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근본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을 버틸 수 없는 그런 갈지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겠죠. 오늘 정말 많은 걸 같이 알고 있고 공유하는 박민영 대변인이 나오니까 저도 평소에는 방송에서 좀 가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풀어놓게 되는 것 같고, 예. 대한민국 방송가에서 저보다 말 빠른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많이 한참 배워야죠. 아니 말이 빠르다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예. 너무 오늘 방송에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재밌고, 이게 아마 실시간도 실시간이지만 이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이야기만 하면서 오늘 한동훈 이야기는 좀 정리해 볼게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김승재 기자가. 네. 한동훈 책 저자 소개란에 21년 검사 이력은 빠져. 네. 이게 조선일보 헤드라인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 검사인데 왜 검사 이력은 뺐냐. 근데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는 예. 그 편집국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선일보가 그동안 한동훈 이 한맘 노릇을 하다가 이제 한동훈 안 되겠다라고 조금 바뀌는 기류라도
읽으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직 대변인으로서 조선의 이런 기류 변화는. 사실 조선일보가 지금은 탄핵 반대로 좀 완전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양자 경쟁력으로 보나 지금의 정치적인 입지로 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많은 약점들이 있지만 또 하나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검사물이 덜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무를 보면서도 이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설득으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법적으로 풀겠다라 그러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막 대통령과도 사생결단의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정치인답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이 검사 이력 자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선거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뺐다라는 걸 조선일보가 굳이 언급해서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약점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국정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제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을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이 국정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포장지만 그럴듯해 보이지 이 정책이나 국정에 대한 아무런 소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런 자영업자들 그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한테 술 담배를 잘못 팔았을 때 이 첫 회부터 2개월 이 약간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는 게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이런 거를 다 빼뜨리고 한다라는 게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를 하겠다. 무슨 뭐 온누리 상품권을 올해 4조도 소화 못하는데 10조까지 늘리겠다. 이런 퍼플리스트 같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양이 없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사물을 빼는 걸 넘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떠나서 배우겠다는 자세부터 갖추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년 검사 이력을 안 넣었다는 것도 정말 속이 뻔히 보이는 꼼수긴 한데 그걸 굳이 헤드라인에 실어서 조선일보가 때렸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를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하고 싶어요. 네. 조선일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언론이냐, 자신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언론이 조선일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조선일보는 굉장히 다른 언론보다 더 정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능동적으로 앞서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헌재를 때리게 하면서 이 탄핵의 부당성, 탄핵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보도를 최근 들어 많이 내고 있고 한동훈을 엄청 띄워준 조선일보가 사실상 한동훈을 어깨뽕 가득 차게 만든 주요 원인이 바로 조선일보인데 이제 와서는 또 제일 먼저 이 책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국민 여론과 보수 지지층의 여론이 바뀌었다는 걸 맞습니다. 조선일보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함의 정도를 여러분이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박민영 대변인 상당히 젊은 30대 또 대표하는 정치인인데 지금 청년들이 대통령 지지가 높고 탄핵 반대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데 이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학생들이 나서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었고요. 연세대도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고려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 이제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광주에 우리 전한계 선생님과 그라운드 C 등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광주에서도 열려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광주를 대표하는 조선대학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북대에서도 지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있어서 평일 오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과 시민 200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경북대 포함 계명대, 대구대 등 8개 대학 연합 시국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호남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재학생 시국 선언이 이어나는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좀 큰 틀에서는 더 이상 젊은 청년들이 예전처럼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각 국가기관들의 모순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인 걸 앞세워서 언론과 감사원의 견제마저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고 민주당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과거의 그런 뭔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시위했던 그런 뭔가 제도권에 저항했던 그런 세력이
세력이 아니라 이젠 철저히 기득권화된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이 탈기득권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 반골기질 같은 것들, 견제 심리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고 피해자다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정책에서도 발현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52시간제 유연화를 이재명 대표가 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철회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 양대 노총의 반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대 노총, 뭐 참여연대, 전교조, 소위 이런 약간 종북 좌파 그런 색이 강한 이런 세력들과 과도하게 결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른 거죠. 그래서 매우 경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임금 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이 3자리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정년 연장 될 때마다 3자리가 채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 민노총이 이미 기성세대 노조만 대변을 하고 청년세대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우리 젊은 세대가 지속 가능한 이런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실존적인 전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서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저항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시국선언 메시지들을 보면은 선관위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부정선거를 단언한 게 아니지 않냐. 의혹이 있다라면은 검증을 하고 해소를 해야지. 왜 성역화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극우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눈에 민주당의 이런 기득권화된 현실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좀 그런 자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의 대호각성, 대학가가 움직이고 깨어나는 것, 예.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민감한 국면에서 사실 일반적 정치 상식, 여의도의 상식으로는 이제 보수가 몰살당하겠구나. 네. 정말 과거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20년 집권하겠구나 싶었는데 청년들이 중심으로 먼저 깨어나 일어나고 시국선언이 대학교에 퍼지고 아까 댓글 보니까 서울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보면서 눈물 흘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 또 감동받은 우리 기성세대들도 함께 힘을 보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고 2030 세대가 당연히 2030은 민주당 편이지 진보 편이지 하다가 그게 아니게 되는 순간 이 세대적 불균형이 이 인구 구조상 40대, 50대가 민주당 지지층이면 우리가 계속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균형이 2030 세대와 10대의 각성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적 효과가 남긴 의미가 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기각이라는 짧은 전장을 넘어서 한국 정치 흐름에 저는 10년, 20년, 30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만약에 2030이 이 깨어나지 않고 의뢰 그렇듯 민주당의 고착 지지 세력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보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을 못 이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해볼 만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뭐 저는 이제 계몽령이라고까지는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당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비상계엄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로 인한 또 같아요. 탄핵 가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고관여층화가 되면서 민주당이 어떤 극악무도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다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보란듯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본인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을. 그런데 통상 젊은 세대가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득권에 저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진보 세력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하면 2030 세대가 왜 이탈하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도 당연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이 국가기관의 여러 모순들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 우리 정치사에 정말 큰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견제를 받지 않는지 이런 드러나지 않았던 모순들을 젊은 세대가 알게 된 이상 이런 민주당에 대한 그런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오래도록 자리할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을 생착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을 하나 했어요. 전 국민의 정치 고관여층화. 네. 이게 제가 써먹을 거예요. 자주 사용해 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나 여의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지금의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은 안 잡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나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는 걸 국민 여론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부정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도라는 게 특정 이념이 아니라 중도는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분들이 이제 총선이나 뭐 선거 때가 오면 보수나 진보 중에 내가 이번에는 누구 편 들까 그때 좀 들여다보는 이런 사람들이 중도인 거지. 그렇죠. 중도라는 특이한 이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 국면에서 평소에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대체 무슨 사단이 난 거야 궁금하니까 왜 그랬을까? 예. 처음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싫어하다가 예.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와 이거 대통령 뽑아놨는데 완전히 나라를 운영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까지 그렇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되면서 보수 지지층으로 흡수가 된 거죠. 그렇죠. 보수화가 된 거죠. 정확히는. 그래서 예. 중도가 아직 여론조사에 참여 안 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리 이게 주입식 교육이 왜 안 되는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아무리 이게 맞아라고 해봤자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직후에는 우리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본 네, 거예요. 비상계엄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내가 알던 그런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2년 임기 더 채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 무력감이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다 청년들을 흡수하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 많이 만나는 일을 했잖아요. 아니 진짜 놀랍게도요. 이재명이 형수님한테 어떤 욕설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로. 그 저간여층들의 특성이죠. 그거 조회수가 100만 넘게 예. 나온 거 유튜브에서 또 다 잘랐잖아요. 못 예. 들게 하고. 그래봤자 못 들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국민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많이 들었으면 1000만 명이에요. 예. 근데 그럼 나머지 4천만 명은 못 들은 거예요. 5천만 네. 국민 중에서. 그냥 뭐 심한 욕설 했겠지. 그거 정도는 아는데 그쵸. 그 뉘앙스와 그 저열하고 천박한 그 예. 욕설과 꿈에 나올 것 같은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거는 불행한 가정사였고 형수님과 형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머님을 괴롭혔고 이렇게 또 동종표 사는 플레이를 해놓고 개딸들이 그거를 막 퍼트려놔서 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처럼 유튜브 보고 방송 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그럼요. 무관여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가 뒤집히니까 네. 정치 뉴스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중도라는 허상을 쫓았던 선거치고 이긴 적이 없다라는 없어요. 게 저는 네. 거기서 드러나는 게 제가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뭐라 표현하냐면 그 리버스 박지현이다. 그 2022년에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비대위원장. 네. 근데 그때 박지원 씨가 똑같이 했습니다. 최강욱의 성비위를 징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니까 86세대를 우리가 청산을 안 시켜서 공천하는데 청년들이 너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면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멱살을 잡겠다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자해만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13대 4로 역대급 대패를 했죠. 폭망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습니다. 박지원 보기 싫다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똑같은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이종섭 황상무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재명 그런 형수욕설 영상도 안 보시는 분들이 이종섭이 누구라고, 이종섭이 뭐라고 5, 60석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그리고 황상무가 누군지 누가 알아요? 제 말이요. 그거를 한 달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당대표의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박지원이 했던 것과 한동훈이 했던 것은 똑같다. 정말 미러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 선거가 폭망했다. 그런데 한번 민주당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럼 2022년 지방선거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그 이재명과 최강욱 때문에 vs
박지원 때문에 다 박지원 100이면 때문에 100 박지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번 대선은 대통령과 이종섭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고 자해하고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막말까지 해가면서 그 뉴스조차 안 나왔던 그런 뭐 디올백 사건까지 다시 비화시킨 게 바로 지도부 아니었나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시를 해야 되고 그 중도라는 허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정말 대세를 형성하는 저는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선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우리 믿음대로 가면 이긴다라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선거를 전념한 결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디가 맛집이라고 딱 꽂아주고 여기로 따라오라고 리드를 하면 팔로우를 하는 게 바로 저관여층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내부에 우리 그 단결된 그런 생각과 이념 기치로 똘똘 뭉칠 생각을 해야지. 아유, 저는 사실 우리 장철구님 그 경선 공천 취소할 때도 정말 경악을 했다니까요. 아니 본인이 준 공천이 아니에요. 당원들이 준 공천이에요. 그치, 경선을 이겼으니까. 당원들이 준 공천, 그 시스템 공천으로 된 건데 그걸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사실 결속이 느슨해지고 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내부의 자해를 하는 정치로는 절대 중도층은 고사하고 집토끼마저 놓치게 되는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역시 현장에 있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중도라는 정치 무관여층은요. 이길 것 같은 쪽에 그럼요. 가요. 사람 많아야 줄 서는 거예요. 맛집 갈 때. 정말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특정 이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중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중도는 정치 저관여층, 무관여층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특징은 잡음이 안 나는 쪽을 선호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대통령실 공격하고 이게 최악이야. 그렇죠. 민주당은 비명계 학살해버리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시끄러웠지만 그냥 이재명이 힘으로 눌러버렸어. 맞습니다. 그게 좋은 정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도에 어필하는 정치 스타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시끄러운 거 집안 싸움하는 거 중도가 제일 싫어해. 무관여층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한계가 참 관념적인 것이 이 선거라는 게 이거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선거 승리하고 집권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과의 합리성,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는 게 우리한테 합리적인 거예요. 제한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 그런데 이 소위 한동훈계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정의 합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근데 합리도 제가 보기에 아니야. 그냥 우리가 소위 기성 주류 세력들을 비판하고 구태로 몰아야 내가 개혁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해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당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거든요. 잡음을 만들고. 일단은 저희가 이 집 잘 된다라고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야 이 저관여층들이 팔로우를 하고 줄 서는 건데 아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사실 바퀴벌레 나오고 우리 부엌 청소도 안 하고 잔반 처리 제대로 안 하고 맛없다라고 광고하면 자해를 하면 누가 과연 이 집에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선거를 이끌어야지. 고작 2달이에요. 선거라고 해봤자 2달 동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뭐 지금처럼 뭐 대통령 접견을 가면 중도가 안 찍고 안 가면 찍고 이런 식의 좀 이분법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관념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큰 선거를 제대로 뛰어본 소위 말하는 선수나 여의도에서 인정받는 꾼들이 친한 게 없잖아요. 그럼요. 다 패급들밖에 없어요. 이건 뭐 인정하죠? 제 표현은 좀 그래, 하겠지만 예. 우리 또 당직자니까 대변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프리하니까 그렇죠. 제 FA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그 네. 친한 게 원내 인사고 원외 인사고 정말 특정 소수 제외하면 패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한 게였지만 그래도 저 사람 에이스인데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이 장동혁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개인적 사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네. 저는 사사로운 감정 떠나서 잘하면 잘한다 인정합니다. 예. 지금 넘어와가지고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장동혁 의원은 옛날에 국회 파견 판사 나왔을 때부터 평이 좋았대요. 맞습니다. 이게 판사인데 국회로 파견을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도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정치인 하겠다라고 눈여겨봤대요. 네. 그 사람들 관계도 잘하고 뭐 예. 해서. 근데 그러니까 나오잖아. 탈출하잖아. 그럼요. 근데 그 옆에 김상욱이나 우재준이나 누구야? 한동훈 아니면은 공천을 받는 게 불가능한 인간들이야. 그쵸. 그리고 한동훈이 나가리 되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되겠어요? 맞습니다. 대구 북구나 울산 남구에 짝대기만 꽂아서 경선에도 김상욱, 우재준은 그냥 더블 스코어로 이기지. 할당제 퀴즈죠. 연고 없는 사람이 가도 돼, 거기는. 네. 아무나 가도 돼. 박민영, 대구 북구 가서 우재준이랑 붙으면 지금부터도 박민영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고 한동훈이 그쵸. 줄 잡아서 내가 전략 공천 받는 거 아니면 답 없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네. 전략 공천인데 또 국민 추천제라고 또 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데 그 지원서 넣은 거 아직까지도 아무 자료가 없어. 확인 안 아무 했다라고 자료가. 합니다.
그 지원서 넣은 거 읽지도 않고 누가 추천했고 누가 심사했는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깜깜이로 추천한 거죠. 전 이거 당무검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 잘못된 그런 총선 백서에 입각해서 잘못된 이런 전략들은 다 바로 잡아야 저희가 다음 선거를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고, 그러니까 전 이게 진짜 의문스러워요. 소위 할당제 키즈들,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 초선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추천제로 들어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더 완장질을 합니다. 정말 전례가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보수였다고 보수의 품격을 찾아. 나 그래서 상우가 너가 언제부터 보수였니? 김상욱 의원이 문재인 지지선언 했던 분이잖아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기본은 그런 관념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문제 해결적 사고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실타래를 풀어가는 게 보수죠.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평론가처럼 보수 정당이 어떻다라고 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대선에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직능단체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있지도 않은 김상욱 의원을 데려온 것을 탈모인 표를 노리는 건가 같이? 뭐야 그 도대체 의미가. 대머리들이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그 데려온 것은 어쨌거나 당에 좀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고 좀 기여를 하라고 혜택을 준 건데, 특혜를 준 건데, 그걸 오히려 적반하장구로 자기가 손님처럼 당을 품평을 하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 길 가도 돼요. 그럼요. 누구나 자기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밥값은 하고 자기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받은 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특혜 받아서 공천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공천 준 이 당에 대해서 밥값은 하고 헌신한 다음에 네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뭐 복종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개별 헌법기관 얘기할 거면 언감생심 국민의힘 간판 없었으면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냐고요. 1%는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죠.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방금 댓글로도 나왔지만 3류를 써야 복종한다. 충성한다. 네. 1류를 갖다 놓으면요. 내가 원래 유능하니까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3류를 갖다 놓으면 내가 도저히 국회의원들 깜이 아니었는데 나를 만들어줬네. 절대 충성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좌파들의 또 인사법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소위 친이계라고 하는 사람들,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끌어모은 게 딱 그런 방식이었죠. 아니 그리고 문재인 때도 무슨 약국 가던 사람들 식약처장 시키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3류를 높은 자리 줘가지고 충성시키고 복종시키는 좌파 인사법인데. 그렇죠. 야, 이런 걸 또 똑같이 써, 안동훈은.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들 골 때리는 게 사실 그 장외에 있는 친문계들보다도 그 소위 동원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 1심 유죄 판결 나왔을 때 집회 막 했는데. 그렇죠. 막 모여달라고 동원력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실별로 동원력을 내려도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력 행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결국 내 편 만들기 위해 소위 거수기들을 뽑은 그런 공천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 저는 이 완장질하는 그런 소위 초선 비례 그리고 이제 추천제 할당제 키즈들 이런 분들도 결국 정체성은 한동훈 대표 아니면 끈이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밖에 복종할 수가 없고 뒤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의 발로다. 말씀하신 그 표현이 딱 맞죠. 네, 오늘 우리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희정 님이 최근 저기 훈이들에게 화병을 안겨주시는 박민영 대변인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영킨님, 박민영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한가발한테 억울하게 당한 우리 장채곤님과 서로 도와서 차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슈퍼챗 주셨는데, 네. 제가 걱정되는 게 당직자이고 대변인이니까 이런 활동을 가지고 친한계 의원들이 뭐 징계하라 마라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뻔뻔하고 당당해야 돼요. 아유, 평당원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이니까 그거 내려놓을 생각 1도 하면 안 되고 저기서 시비를 걸어도. 왜냐하면 한동훈 때 김혜란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모멸감을 대통령 모독하고 막 조롱하고 사고치고 했는데도 다 그 자리 유지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다 하면서 그렇죠. 나는 그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내가 대변한다. 그럼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 당원들이 당원들 마음과 틀린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심지 굳게 버텨야 됩니다. 제가 평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한동훈 씨가 지금 평당원이기 때문에 제가 평당원에 대해서 사견 전제로 논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한동훈에 아무 직위가 없잖아요. 만약에 경선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심판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자중을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봉인이 해제된 상태다. 네, 참 속 시원하네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매주 수요일 아시아투데이 TV 정치펀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하는 정치펀치 꿀잼이라고 소문 좀 여기저기 많이 내주시고요. 저희가 화요일에는 백지원 전 부대변인, 목요일은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하는데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산들, 젊은 자산들과 함께 이분들을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알리는 그런 우리 이 대표적인 정론지 아시아투데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늘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해주시는 남재원 원장의 알부민 새롭게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죠. 이 알부민에 새로운 배합, 뭐 아르기닌과 각종 특허 성분이 들어가서요. 피로하신 분들, 술자리 많으신 분들, 지치고 자주 피로하고 면역 떨어지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알부민 울트라맥스 아투TV에만 단독으로 2+1 한정 특가로 3달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로 전화하셔서 알부민 많이 구입하시면 저에게도 아시아투데이 TV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앞으로 남은 방송 많으니까 요거 한 병씩 먹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준석 바 아니냐 강민영 저 사람 저거는 저희가 방송 초반부에 설명을 잘했으니까요. 예. 다시 보기로 앞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누구보다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젊은 보수 스피커 박민영 대변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함께 네. 하실 거고요. 정치펀치는 내일도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같은 시간 진행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